중국이 난징 대학살 88주년 추도식에서 일본을 겨냥한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티브 위코프 특사가 독일 베를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종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징 대학살 88주년 국가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사실 이 난징 대학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아예 얼마 전 격상도 하지 않았습니까? 한 10여 년 전에. 이 중국 입장에서 느끼는 난징 대학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중국인이 뭐 인구가 많지만 무려 3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1937년에 중일 전쟁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난징이 수도였죠. 그렇죠. 남쪽으로 남경. 이전해서 거기서 수도에서 30만 명을 12초마다 한 명씩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대학살을 범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엄청나게 저거를 중국에서 중시하리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한동안은 제 젊을 때는 그렇게 저걸 내세우지 않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중일 간에 결국은 이제 중국이 일본을 능가해서 경제력으로 일본을 능가하고 이제는 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앞서가니까 이제 중국이 일본한테 좀 공손하게 하는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끝까지 대드니까 일본이 중국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네, 중국에서 예. 중국에서 보일 때 그러니까 이건 좀 안 되겠다. 좀 힘을 과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잊지 말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계하자. 이래서 2014년부터 국가 행사로 격상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추도식을 크게 했는데 17년은 80주년이잖아요. 꺾어지는 해, 소위. 꺾어지는 해니까 그 당시엔 시진핑 주석이 참석했는데 그리고 85주년에는 짜이치라고 하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했는데 그러니까 급이 높은 사람이 참석하면 행사가 커지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올해는 그냥 당의 중앙 조직부장이 참석했대요. 네. 그러니까 상무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행사를 크게 하지는 않았지만 미리미리 언론에서 이거를 이제 부각시키면서 30만이 살해당했다는 걸 막 강조하고 그리고 그때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본에게 항전했던 사람들을 기리고 하는 그런 그 보도 같은 거를 과거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어저께 이제 행사를 해서 이 당 중앙조직부장이 주로 강조한 거는 이러한 군국주의가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그때 희생당한 분들 추모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줬는데 비교적 이 최근에 이제 나온 중국 지도자 발언 중에는 그렇게 수위가 높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포스터 보면은 해골에 이렇게 막 대검 쓰는 그런 포스터도 나오고 워낙 지금 중일 갈등도 심하니까 트럼프, 시진핑 주석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까 중국 입장에서? 근데 이제 뭐 2년 뒤에는 이제 90주년이니까 그때 시 주석이 또 오겠죠. 그때 가려고. 그러니까 뭐 있다가 중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무겁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일본이 저렇게 과거에 대해서 반성 없이 얼마 전에도 왕이 부장이 독일의 외무장관하고 통화하면서 독일은 그렇게 2차 대전에서 있어의 관성을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일본은 어째 그런 모양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 비교해 가면서 일본하고 독일이 좀 가까운 관계니까 일본한테 좀 반성 좀 하라고 얘기 좀 해라 이렇게 왕이 부장이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중일 간에 벌어지는 일들이 외교적으로도 왕이 부장이 전 유럽의 주요국 외교장관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게 일본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 국가 외교관계 고위층이 그 뒤에 하나하나 전화해 가면서 우리는 별로 나쁜 얘기 한 적 없다라고 또 얘기하고 이제 외교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벌이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지금 중국의 그 항공모함 함대가 이 오키나와 근처 이 근방을 항해를 하는데 그게 항해하는 게 굉장히 과거보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하면서 또 하나는 중국 전폭기하고 러시아 전투기가 일본 주변에 비행을 했는데 이것이 과거와는 비행 경로가 달리
도쿄를 향해서 직접 날아가는 모양새를 띄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비행기는 전폭기였다 그래요. 근데 이 전폭기는 핵무기를 가격할 수 있는 이 전폭기가 날아가서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이게 하나하나 이 압박이 이제 강화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이 훈련을 하는데 일본에서 전투기가 출동을 했는데 거기에 중국 항공모함에 있는 함재기가 출동을 해서 그 조준을 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광개토 대항하면서 일본 그 전투기를 조준했다 그래서 조준이라고 하는 건 딱 조준해서 누르기만 하면 그건 격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격되는 전투기가 그걸 알 수가 있대요. 그렇죠. 알 수가 있어서 그걸 조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막 서로 간에 또 이거 가지고 공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일 간에는 갈등이 지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계속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의 네. 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추도식을 계기로 중국의 일본이 향한 공세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731 부대의 세균전 범죄를 입증한다면서 하바롭스크 재판 기록도 공개했고 전 부대원의 증언 영상도 공개를 했어요. 이렇게 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배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 그 다카이치 총리가 비록 의회에서의 발언이지만 이게 공식 발언이잖아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포위해서 미군이 출동하는 상황에 있어서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국가 존립 사태다. 그러니까 존립 사태까지만 얘기했지만 국가 존립 사태면 무조건 자위대가 출동해서 전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면 일본이 출동할 수 있다는 걸로 연결되니까 이거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단단하게 그 다카이치를 압박을 가야 된다라고 결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번에 저 발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할 때 네. 시진핑 주석하고 다카이치하고 만났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벌어진 광경이 예. 다카이치 총리가 고개를 빳빳이 세우면서 맞아요. 그냥 갓 취임한 총리가 중국 주석한테 중국에 있어서 인권 문제 심각하다. 홍콩도 심각하고 대만 우리 용납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면이 나가네요. 그 네. 당시에 만난 화면이.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한 번도 웃지도 않고 취임 축하 인사도 안 했고 그러니까 벌써 그때 틀어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회에 가서 그런 발언을 하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일본의 길을 꺾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일본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또 이게 네. 또 일본으로서는 다카이 총리는 그럴 수밖에 갓 취임한 없습니까? 총리로서는 자기 지지도가 문제인데 지지율이 오히려 내려가지 않고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지지도 문제라는 건 국내 정치를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쉽게 가만 갈 수는 없다 뭐 이런 겁니까? 사실 지금 최근에 예. 강대국도 지도자를 보면 어느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전부 국내 정치를 의식해서 대외 정책을 합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고요. 시 주석도 그런 경향이 있고.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이렇게 중일 갈등 커지는데 트럼프 예. 대통령 뭐 별다른 입장은 안 내더라고요. 트럼프는 이제 자기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거죠. 예. 자기 정치적 고려가 뭐냐? 지금 트럼프의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하입니다. 최하. 30% 거의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최근에 마이애미 플로리다에서 거기에 마라라고 별장 있잖아요. 네. 거기서 선거에서 패배했어요. 자기의 아성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이반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고 트럼프는 지금 최대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자칫하면은 지금 그 관세 전쟁하는 거의 여파로 미국의 이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올라가는데 고용은 안 되는 불황. 불황에다가 물가 상승 같이 겹치는 이게 올지 모른다라고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 중간선거에 반드시 이겨야 되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중국하고 전쟁을 하면, 그러니까 대결을 하면 더 심각해지거든 상황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니까 할 수 없이 지난번에 그 에이펙 정상회담 때 꼬리를 내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은 내년 4월에 중국에 갈 거를 예견을 하면서 서로 휴전하자.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카이치가 이 눈치도 없이 시진핑한테 대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는 먼 산에 불궁이 같듯이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미국이 한마디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래 조금 성의는 보여줘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전폭기하고 일본의 전투기하고 같이 합동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해상훈련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장관끼리 얘기도 해가지고 고이즈미 아들, 과거의 총리 고이즈미 아들이 지금 국방장관이잖아요. 일본의 방위상하고 미국의 그 국방장관하고 전화 대담을 했는데 이 고이즈미는 이게 중일 갈등에서 미국이 지지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회담 이후에 전화 통화 이후에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뭐 그냥 서로 방위비 증강 뭐 이런 얘기했고 중국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 뭐 이 정도 뜨끔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 이걸 갖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에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요. 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대해서도 미국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트럼프는 자기의 국내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한국에서 자기가 국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다 싶으면 정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방위분담금 9배 안 올려주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한테 기대를 조금은 낮춰야 된다. 한미동맹은 우호적으로 가져가야 되지만 미국에 너무 기대하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좀 옮겨서요. 미국 위트코프 특사가 베를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유럽 정상들과 함께 종전안을 논의합니다.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 각각 종전안을 내놓은 상황인데 네. 이번 종전 논의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지 가장 첨예하게 맞부딪힐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이제 전 세계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가 바이든 행정부 때는 러시아를 그냥 비난 일변도 했잖아요. 근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면은 계속 러시아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인데 푸틴 대통령이 무슨 카드를 갖고 있길래 푸틴만 만나면 러시아 편을 드나요 할 정도인데 28개 항의 휴전 조항을 우크라이나한테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참 섬뜩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그 교전 중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는 돈바스의 땅이 있거든요. 예. 돈바스가 주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러시아가 뺐고 일부는 우크라이나가 지키고 있는데 러시아 얘기를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돈바스를- 우크라이나 지키고 있는 땅도 내줘라. 그렇죠. 어떻게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땅을 내줘라. 지고 있는 나라한테. 네. 거기다가 이제 나토 가입 포기해라. 그 다음에 젤렌스키는 지금 예. 어디입니까? 사실 젤렌스키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이걸 전쟁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질 뿐 아니라 자기가 지금 지키고 있는 땅을 내놓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시 전쟁을 걸어오면 보장해 주는 방안 이런 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근데 젤렌스키는 반드시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나토 가입을 반드시 하게 해달라. 예. 그거고 거기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트럼프가 28개 항을 얘기했는데 20개 항인가 훨씬 줄여가지고 트럼프의 그 무리한 요구를 다 제외하고 자기 입장을 다시 얘기했는데 나토에 가입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지금 있는 땅 절대로 못 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다시 제안을 했는데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돈바스주의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는 땅. 그 지역을 내주라 그러는데 내주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그 지역을 자유경제지역으로 하자. 그러니까 중립지역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 받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근데 지금 위트코프 특사가 가지고 젤렌스키랑 이제 오늘이나 내일 만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오갈지 거의 뻔하죠. 젤렌스키는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은 트럼프한테 몰리니까 유럽의 각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유럽은 자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을 뒤에 세워서 자기 의견을 강화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위트코프는 이제 러시아 두둔하는 얘기를 할 건데 예. 굉장히 또 대립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만에 하나 뭐가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거를 또 푸틴이 받을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갈 길이 먼 거죠. 푸틴 대통령이랑 그 위트코프 특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만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뭐 별다른 논의는 사실 직접적인 진정은 없었던 건 그건 또 왜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서방 측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트럼프한테 하니까 그러면 트럼프한테 다시 가가지고 조금은 좀 러시아의 주장을 조금 좀 완화해 달라 하는데 트럼프는 뭐 장기전으로 가도 좋으니까 난 뭐 싫으면 말고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은 배짱이고요. 젤렌스키는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 편을 거의 드니까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는데 유럽 지도자들을 배경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제안을 또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건데 설사 여기서 절충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푸틴이 안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트럼프는 이달 말까지는 전쟁을 끝낸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끝낸다고 한 게 도대체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전쟁이 시작이 되고 저희도 정말 많이 만나서 이 질문 많이 드렸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젤렌스키의 제안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예.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 전쟁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의 5분의 1 뺏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있냐? 그렇지 않고요. 조금씩 더 뺏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는 러시아 편으로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푸틴은 거의 휴전 안 해도 좋으니까 계속 전쟁해도 좋다라고 버티고 있고 젤렌스키는 버티지만 계속 뺏기고 있고 유럽 지도자들은 젤렌스키 편을 들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는 땅을 더 뺏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세에 몰린 건 젤렌스키고 결국은 지금 남북한의 6.25 전쟁 때처럼 6.25 전쟁 때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 전쟁이 끝나는 날 차지한 땅에서 휴전선이 거졌잖아요. 그래서 일직선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서해에서는 우리가 많이 차지해가지고 좀 북쪽으로 올라갔고 더 동쪽에서는 많이 올라갔고 서쪽에서는 많이 우리가 뺏겼죠. 네. 그래서 그 휴전선이 그렇게 거지는 게 우크라이나로서는 최선이다. 그게 푸틴이 양보할 수 있는 마지막일 것 같아요. 지금 차지하고 있는 돈바스 러시아가 차지한 땅을 우크라이나에 돌려줘라라고 애초에 서방이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거의 불가능인 것 같고요. 그래서 크림반도는 물론이고 지금 요번에 저 베를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크림반도 2014년에 러시아 땅이 됐는데 그거라도 인정해줘라. 지금 이제 미국은 그러는데 젤렌스키는 또 그걸 거절하는 건 최악이죠. 네. 사실은 지금 그 뒤에 뺏긴 땅도 지금 러시아 땅으로 미국은 다 인정하고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도 내주라고 하는 판인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젤렌스키가 수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동도 다시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리아에서 IS의 공격으로 미군 2명과 민간인 1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심각한 보복을 예고했는데 IS 소탕을 명분으로 해서 이렇게 시리아 내 군사 작전을 확대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시리아가 작년에 놀라울 만한 일이 벌어졌죠. 아시드 대통령이 그 2대에 걸쳐서 대통령 했다가 장기 독재를 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이 아메르 알샤라라고 하는 이 조직이 이끄는 거기도 왕년에는 2011년에 알카에다 연계 조직이에요. 테러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에 알카에다하고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테러 조직이었다가 우린 테러하고 이제 거리 안 난다라고 한 조직이지만 무장 단체인데 이 단체가 한 달 만에 아사드 대통령을 쫓아버렸어요. 그래 정권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또 놀랄 만한 게 트럼프가 역시 뭐 완전히 그 화끈한 외교를 하는 게 이 사람이 지난달에 백악관을 방문했어요. 시리아가 어떤 나라인데 그러니까 시리아 대통령으로서는 1960년대에 창설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처음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용감한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군하고 시리아의 지금 이 알샤라 대통령 그 정부군하고 같이 테러 단체들 색출하고 다니는데 거기서 테러를 당한 겁니다. 거꾸로. 테러 단체 색출하러 갔다가 테러를 당해서 3명이 죽고 3명이 부상했는데 그중에 1명은 통역관이고 그런데 이제 애꿎게도 이 테러 공격한 사람이 시리아 내무군의 소속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시리아 군이라는 군에 잠입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지만 이제 시리아 정부에서는 이 사람은 그 간부급도 아니고 내무군에 있는데 신원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군하고는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온 얘기는 시리아 내무군의 소속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시리아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리아 정부는 딱 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동에서도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도 있고 가자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손을 띄고 싶어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띄고 싶어하는데 더 개입할 수는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일단 보복은 하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예. 원장님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북한 관련된 질문도 하나 드리고 네. 싶어요. 지금 9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할 가능성 계속 예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안에서 어떤 내용들, 특히나 우리 입장에선 적대적 두 국가 이거 아예 노선으로 써놓는 건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적재적 두 국가 얘기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제 최고인민회의나 이런 데서 헌법에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 규약에 넣을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내년 4월에 트럼프가 베이징을 방문하니까 그때를 계기로 우리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하고도 얘기를 잘해놓고 예. 그렇게 해서 이 내년 봄이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되도록 하는 구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정부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내년 초에 트럼프가 베이징 가기 전에 당대회를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당대회는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북한 공산당으로서는 최고의 행사입니다. 북한 최고의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이 되면 그 방침을 별로 잘 바꾸질 않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했는데 예. 통상은 12월 말에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결론을 갖다가 신년사 대치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한 3일밖에 안 했고 그다음에 김정은의 발언 내용도 잘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당대회 행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걸 좀 좀 간소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국방력 강화 또는 뭐 크루스커에 군대 보내가지고 우리 병사들 덕분에 굉장히 우리나라 그 국위를 선양했고 뭐 이런 예. 얘기나 했고 크게 뭐 나온 얘기들이 없습니다. 대남 메시지, 대미 메시지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최대의 관심사는 내년 초에 있을 당대회에서 과연 어떤 노선을 정할 건가 하는데 우리를 그 적대적 이국가론으로 해서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는 이 노선이 당 규약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이제 이건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바뀌게 될 수 있는 겁니까? 글쎄 북미 대화는 될지 몰라도 남북 대화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북미 대화가 되면 남북 대화도 하고 이를테면 저 원산 네. 인근에 했던 그 관광지에다가 우리 관광객들도 보낼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도 북한의 그 이산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동포들 이산 가족이. 그러니까 일단 남북 간의 이산 가족은 안 되더라도 미국에 있는 재미 동포들 북한에 있는 가족들하고 만나는 그 상봉 행사를 일단 원산 같은 데서 하면은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관광객을 원산에 거기 그 갈마 해안지구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는 있는데 또 이제 김정은이 지금 역점을 둬서 하는 게 최근에도 북한의 지방 병원을 2개나 예. 세웠어요. 북한이 이제 병원을 많이 세우는 게 김정은이 역대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20개의 병원을 세운다 그러니까 병원은 세우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왜? 약이 없어요. 약이 없고 의술도 엉망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약품 분야에서 약을 지원하고 의료기기 같은 걸 보내고 이런 걸 할 수 있으면은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이 우리한테 그 여지를 줄지 이게 예.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 이야기까지 이 시간 홍영일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